2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1번 화면이 켜져 있군요. 22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글을 쓰는 사람이 내가 뭔가를 주장을 하고 싶은데 나의 권위가 약하면 나의 말만으로는 뭔가를 압도하기가 힘들다고 여겨질 때 다르게 권위를 빌려오는 방법이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하나가 뭐였냐면 유명 인사를 빌려와서 그 사람의 권위에 묻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구 결과를 내밀어서 그냥 압도해버리는 방법. 물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속담을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내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야, 안 있던 굴뚝에 연기 나는 거 봤어? 이러면 말이 좀 더 강력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게 시험에 자주 사용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영어 시험 잘 보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영어 시험에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 두 가지를 일러드리자면 이런 유명 인사의 이름이 등장을 하면 이 사람의 말이 등장을 하면 이 사람의 권위를 실어서 여러분을 눌러버리는 영향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연구 결과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명 인사의 이름이 들먹거려지거나 아니면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거 두 가지는 자신의 주장을 이 사람들의 압도적 권위에 묻어가려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쪽에는 지금 보면 그래서 2015년도 포춘이 선정한 그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주니 로메티가 나왔는데 주니 로메티 여러분 숙제해 왔어요? 여기 뭐 알 리가 없을 겁니다. 그죠? 기대는 안 하는데 여러분이 모른다고 해서 안 유명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유명한 사람, 이 보통 사람이라면 이 사람 이름을 보고 와 이거 하고 기가 죽어버릴 만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알든 말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타나면 이 사람이 게다가 이 사람의 말을 지금 코테이션을 이용해서 따옴표를 이용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인생에서 가장 많은 걸 배운 때가 언제지? 내가 장담컨대 아마 네가 위험에 처했을 때일 거야 라고 이 사람의 말을 이야기를 빌어왔죠. 즉 사람이 가장 많은 걸 배우는 건 위험에 처해 있을 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지문에서는 얘도 하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달성할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저런 말이 나오면 제가 그렇게 키웠습니다. 자,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이렇게 했죠.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반드시 이래야 한다라는 그 뭐가 나타났냐면 당연의 조동사 have to가 나타났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당신이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얘기하고 이 얘기 같은 거잖아요.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컴포트 존을 벗어나야 한다라는 얘기를 애초에 누구의 이름을 빌어서 들어갔냐면 주니 로메티의 이름을 빌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요, 이 글이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뭘로 시작하는 글이 되나요? 나의 주장으로 시작하는 글이 되죠. 나의 주장으로 시작하는 글은 쭉 내려가서 하위 진술을 쭉 진행을 하다가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글을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맺은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맺은 말이 나오는 경우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의 관계가 딱 두 문장만 있어도 말이 될 것처럼 딱 뼈대 구실을 하든지 그게 아니면 두 개의 문장이 아예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수미상관이 되든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죠? 만약에 맺은 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위가 제너럴이 되고 아래쪽이 스페시픽이 되는 형태로 글의 전개가 끝난다고 그랬죠.
이제 이런 거 좀 익숙해졌다고 보고, 물론 계속해서 다시 말씀은 드리겠지만 기본적인 글의 그 흐름의 패턴 세 가지는 다 익혔다고 보고, 이제는 이런 거 하나씩을 좀 더 글을 읽을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국어 독서 문제 푸는데도 그대로 적용하셔도 돼요. 국어건 영어건 다를 게 없잖아요. 차이가 뭐냐면 국어 같으면 얘가 하나의 단락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길이가 길어서 이 주인 아미트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 쭉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단락이 본격적으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 단락이 사회 진술이 쭉 나온 다음에 마지막 단락이 미괄식이라면 자기의 주장을 정리하면서 끝내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 단락이 없는 상태로 끝나는 거죠. 영어는 그 구조가 하나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 원 패러그래프의 지문만 나오는 거예요. 국어하고 차이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국어 지문을 읽듯이 영어 지문을 볼 수 있다면, 아까 우리 앞 시간에 봤던 influence라는 단어를 영향력이라고 읽지 않고 그 단어를 reason이라는 이유라는 단어의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한 단어로 볼 수 있었다면 훨씬 더 글을 읽기 쉬운 거잖아요. 근데 국어로 되어 있는 글들은 전혀 무리 없이 잘 읽어 나가는데, 영어로 되어 있는 글들만 보면 그걸 자꾸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문장을 해석하느라 중심을 잡고 읽는 거죠.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얘는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장이란 늘 가장자리에 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너의 경계에 밖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얘기해서 얘는 맺은말을 갖고 있네요. 그래서 네가 지도자가 되려면 항상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기가 한글로 되어 있으니 문제는 뭐 대단히 쉬워졌지만, 현재의 자신을 넘어서는 도전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됐겠죠. 자, 그럼 문장 한번 읽어가 봅시다. 이게 이제 거기 이 수능 문제에 대해서 EBS 공식 해석이 왼쪽 페이지에 달려 있는 건데 조금 해석이 조금 이상합니다. 조금 틀린 데도 있고 그래요. 가끔씩은 어릴 때는 약간씩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요. 어떻게 전국에 50만 명한테 공식적으로 뿌리는 해석을 틀린 걸 그렇게 내보냅니까?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그래서 출제자들이 책임지고 해석까지 다 해서 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가끔씩 이렇게 이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만약에 첫 번째 문장 모르겠으면 제끼세요. 이 사람 설명하는 건데 이런 거 뭐 앞에 해석해봐야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 혼자 또 2015년도 경제가 뭐 이래버려, 2015년도 행운이 뭐 이래버리면 진짜 끝입니다. 그러면 포춘은 잡지 이름입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 잡지예요. 아마 경제지 중에는 제일 유명한 잡지일 거예요. 2015년도 포춘에서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장 강력한 여성 지도자, 이렇게 된 거죠. 서밋이라는 단어는요, 정상 꼭대기입니다. 산 꼭대기도 되고요, 국가의 행정기구의 수반 정상도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밋 토크라고 하면 그게 정상회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책에 해석해 보시면 그 수능 공식 해설진들이 해석을 달면서 뭐라고 달았냐면 여성 정상회의에서 뭐 이렇게 해놨죠. 이게 뭐 타임지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포춘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었던 여성 지도자라고 하는 게 더 좋겠죠. 여성 지도자였던 주니 라머티가 이 IBM 사장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offered this advice, 이런 충고를 했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언제 네 인생에서 가장 많은 걸 배웠냐? 어떤 경험에서 가장 많은 걸 배웠니? 내가 장담컨대, 이 guarantee라는 단어가 보장하다, 보증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장담컨대 너 나에게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거요? 아주 위기 상황을 느꼈을 때, 위험을 느꼈을 때 가장 많은 걸 배웠을 겁니다. 라고 저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해놓고 다시 한번 뭐 하고 있냐면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는 더 나은 지도자가 되려면이라고 했지만, 이 목표를 제시하는 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to succeed입니다. 성공하려면이라는 이런 말로 가장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 목표가 제시가 되면 얘가 달성해야 될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라는 말에 참 잘 어울리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죠. 뭐 해야 한다라는 당연의 조동사. 이 해야 한다라는 말에 have to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should도 자주 쓰이고요. must도 나올 거고요. 뭐 이런 말들이 어쨌든 해야 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need to도 비슷해요.
근데 얘네들은 이런 게 나왔다고 바로 답이 된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얘를 집중적으로 보기보다는 글의 흐름을 기본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의 방점이 찍어서 볼 수 있으면 글을 훨씬 더 잘 읽는 그런 학생이 되는 거겠죠. 이 구어체에서는 must는 잘 쓰지 않아요. 구어체에서는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는 거의 쓰지 않고 틀림없이 뭐뭐이다라는 말로 쓰고요. 뭐 수능에서는 상관이 없겠지만 몰라도 되겠지만 제일 강력한 해야 된다라는 말이 have got to가 제일 강력해요. 구어체에서는. 그리고 have to가 그 다음 정도, 그다음 가로 정도 이렇게 쓰는 거죠. should는 조금 느낌이 좀 달라요. should는 해야 된다라는 말을 쓸 때 구어체에서 사용을 하면 야, 너 머리 잘라야 돼. 이럴 때 you should라고 그래요. 이게 어감이 좀 달라서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 가셔서 영어 공부를 조금 한번 해보세요.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뭐 도덕적 당위 이런 걸 나타낼 때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야, step out of 했으니까 벗어나야 되는 건데 너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해서 앞에 나왔던 지미가 이야기했던 것하고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의 키워드는 핵심적인 토픽은 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은 지도자가 되려면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한다는 게 글에 뭐가 되냐면 토픽 센텐스가 됐네요. 얘가 현재 글의 주제문입니다. 자, you have to challenge. 당신이 challenge를 해야만 되는데 the conventional ways에 관해서 challenge를 해야 되죠. 앞에서 배웠었는데 복습 한번 해볼까요? challenge라는 단어는 나오면 제가 도전하다 말고 뭐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죠? 얘는 뭔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스포츠 경기면 도전하셔도 되는데 수능 지문에 스포츠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이의를 제기하다, 문제 제기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사로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명사로 나왔을 때 특히 또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명사로 쓰이면 도전하지 마시고 도전보다 훨씬 좋은 게 뭐가 좋으냐면 해결하기 어렵고 힘든 과제, 문제를 보통 challenge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전이라는 말도 가끔씩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에 덤비는 거니까. 자, 근데 원래 뜻은 명확하게 이런 뜻이에요. challenge의 반대로 우리 챔피언 많이 보잖아요. 챔피언이라는 단어는 타이틀 보유자라는 뜻도 물론 가지고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런 뜻으로 그 단어를 볼 가능성이 역시 수능에서는 별로 없겠네요.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다라는 말의 반대가 되는 거니까 얘는 이의 제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지하고 옹호하는 게 되는 거죠. 컨벤션이라는 단어는 뒤에 나올 거니까 공부를 조금만 하고 갈까요? 이 컨벤션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이는 단어냐면 얘가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날에 저기가 나올 단어이긴 한데 오늘 미리 한번 그럼 짚어놓고 그러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 들으면 좀 더 기억이 잘 되겠죠. 시험에 워낙 잘 나오는 단어여서 컨벤션 잠깐만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저하고 챔피언도 단어 뜻 잘 기억해 두세요. 자주 나오는데 저거 그 도전하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해석되는 경우들도 꽤나 많이 나오거든요. 이 컨벤션이라고 쓸 때 이 자리에 들어있는 BENE라는 말이 들어가면 요 말이 들어가면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 come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래서 컨벤션이라고 하면 함께 오다라는 얘기죠. 다 같이 오거나 다 같이 오게 만드는 걸 컨벤이라고 그래서 얘가 모으다 또는 모이다, 소집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컨벤션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그러면 명사가 됐다, 그죠? 명사가 돼서 컨벤션이라고 쓰면 얘는 소집도 되고 이렇게 다 모인 대규모 모임, 대규모 집회라는 뜻도 되죠. 그래서 한두 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이 모여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 이런 데를 컨벤션 센터 이렇게 써놓은 거 아마 자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컨벤션이 이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가지고 온 어떤 단어도 되냐면 전통이라는 단어도 되는 거예요. 그 정당의 전당대회도 그래서 컨벤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컨벤션 효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게 이제 전당대회를 마치고 나면 한 1, 2주 정도 그 전당대회와 관련된 기사가 온통 세상을 덮으니까 그 당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져서 전당대회 같은 걸 치르고 나면 그 정당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걸 컨벤션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컨벤션이 그 정당의 대규모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 같이 함께 가지고 온 전통, 이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형용사를 만들면 conventional이라고 이렇게 쓰면 명사 뒤에 ALE 붙으면 얘 뭐 되죠? 얘 형용사 되죠. 명사 뒤에 ALE 붙는 건 형용사가 되는데 동사 뒤에 ALE 붙는 건 형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냐면 얘는 명사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pprove 같은 이 단어가 곧 또 나올 거예요. 얘는 인정하다, 승인하다라는 뜻인데 동사죠. 그런데 얘를 이 전미사는 붙일 때 마지막에 소리가 없는 모음은 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를 떼버리고 AL이라고 이렇게 붙이면 얘가 인정, 승인이라는 이런 명사가 되죠. survive라는 단어가 생존하다라는 동사인데 AL 붙여서 survival이라고 쓰면 생존 이렇게 되잖아요. 도착하다, arrive도 똑같이 생겼네요. arrive 도착하다에다가 arrival이라고 쓰면 도착이라는 명사가 되죠. convention에다가 AL 붙여서 conventional이라고 쓰게 되면 그러면 얘는요 형용사가 되겠군요. 그래서 얘가 전통적인이라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inter라는 말이 들어가면 사이에라는 얘기거든요. 뭐뭐 사이에 또는 뭐뭐 간에라는 이런 말이 돼서 international이라고 쓰면 국가 간의 이런 말이 되죠. nation이 국가인데 명사 뒤에 a에 붙여서 국가의라는 형용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뭐 사이에라는 말에다가 intervene이라는 말을 쓰면 어떻게 오는 거냐면 그 사이에 끼어서 오는 거예요. 둘이서 워낙 싸우되니까 중간에 끼어서 싸우지 못하게 뭐 하는 거냐면 개입하고 조정하는 걸 intervene이라고 해요. 이거 이렇게 길게 설명할 때는 이런 단어들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정답을 가리키는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늘 때마다 얘기를 드리지만 자주 나와도 안 중요한 단어가 있고 가끔 나와도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자주도 나오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seed라는 접두사를 가르쳐 드릴 건데 어떻게 깨졌다. 이런 제기랄 좋아해요 세상에. 이 학원에도 이거 쓰던데 몰래 바꿔놓고 가야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신경이 있어서 지금 뭔 설명했는지 까먹어버렸습니다. 뭐였지? 다음 시간에 제가 seed를 가르쳐 드릴 건데요. 다음 시간에 그때 seed에 CED가 들어가면 걔는 오다가 아니라 가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늘 나왔던 단어들 conced나 그 다음에 또는 저기 intercede까지 같이 붙여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seed에 중요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이거 아니잖아. You have to challenge 그러면 당신이 challenge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겁니다. 어디에 이의를 제기하냐면 conventional ways는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의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doing things니까 뭔가를 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search for opportunities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 innovate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innovate이라고 하면 혁신하다라는 뜻입니다. NOV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new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게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가 3개 정도 있는데 novice라고 쓰게 되면 newman이 돼서 초보자라는 뜻이 되고요. expert의 반대 정도 되겠죠. renovate이라고 쓰게 되면 다시 새롭게 하다라는 얘기니까 개조하다, 수리하다, 고치다 이런 말로 쓰이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innovate이라고 쓰게 되면 얘는 앞에 있는 in이 강조가 되어서 완전 새롭게 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혁신하다라는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러면 혁신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찾아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exercise라는 단어는 대부분 나타나면 발휘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하다라는 말은 물론 쓸 수 있죠. 쓸 수 있는데 대부분 워크아웃이 사용이 될 거고요. 그러면 리더십을 발휘하는 건 이렇게 됐어요. 요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걸 내야 된다라는 건데 리더십을 발휘하는 건 당신으로 하여금 뭘 요구하죠? 어떤 조직의 상태에 대한 현 상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당신이 당신의
내적인 상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자, 얘도 다음 시간까지 걸쳐서 많이 나오게 될 건데요. 이 원어는 알아두죠. STA라는 말이 들어가면 stand,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쉽죠? 얘는 기억하기. 영어 단어에 워낙 많아요. STI가 들어가도 똑같이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뒤에 26번 지문인가에 가면 엄청 무대기로 쏟아지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STA는 나올 때마다 짚어서 바로 좀 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internal이라는 단어는 아까 앞에 지문에서 봤었죠. 얘가 내부의 내적인이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앞에 IN을 EX로 바꾸면 external이라고 하면 외부의 외적인이라는 얘기가 되고요. status라는 말이 그래서 서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여서 어디에 세워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여서요. 얘가 명사로 상태라는 이런 말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 지위, 신분 이런 뜻으로도 쓰이게 되죠. 코어로는 몰라도 됩니다. 얘 교과과정 외워서 항상 붙여줍니다. 늘 붙여서 쓰이는 말입니다. 현 상태라고 이렇게요. 그러면 당신 자신에게도 그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you have to venture. 그래 당신이 도전해야 합니다. 모험을 내야 되는데 beyond boundary라고 할 때 beyond라는 말이 우리말에 뭘 넘어가는 거잖아요. 넘어도 되고 넘어도 되고요. 그 경계를 넘어 덤벼야 되는 거예요. 현재 경험에 대한 경계를 넘어서고 당신의 새로운 영토를 탐구해야 한다. 뭐 이런 탐험해야 한다라고 그랬네요. 자, 그게 장소인데 어떤 장소가 되냐면 기회가 있는 장소군요. improve 개선하고 innovate 완전 새롭게 하다, 혁신하다입니다. 개선하고 혁신하고 실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죠. 자, 성장이랑 애주에 있어요. 얘 가장자리라는 명사입니다. 자, 성장이란 늘 가장자리에 있고, 자, 단지 경계 밖에 있는 거죠. 어떤 경계 밖에 있냐면 당신이 현재 존재하는 그 경계 외부에 존재하는 겁니다. 자, 비동사가 있는데 얘네 뒤에는 부사가 붙었고, 그 다음에 이 비동사 뒤에는 뭐가 붙었죠? 전치사가 붙었죠. 비동사 뒤에 전치사가 붙거나 부사가 붙으면 그때 비동사는 무슨 뜻이더라?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비동사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붙으면 이다, 상태이다라는 뜻이지만 비동사 뒤에 부사나 전치사가 붙으면 이때 비동사는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I'm here 이라고 쓰면 내가 여기에 있어요 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I'm in the room 이라고 하면 나 그 방에 있어요 라는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비동사가 뒤에 명사가 붙거나 형용사가 되면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여러분이 제일 많이 봤던 뭐뭐이다, 상태이다 라는 말이 되죠. 얘도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이 모르고 그냥 아래쪽 거로 해석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I'm a teacher, 저는 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I'm cute, 나 귀여워요 이런 말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명사나 형용사가 붙으면 뭐뭐이다, 상태이다 이런 말이 되고 뒤에 부사나 전치사가 붙으면 있다, 존재하다라는 말이 되는데 성장은 어디에 있냐면 가장자리에 있다라는 말로 전치사 그냥 부사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여기도 당신이 지금 있다, 지금 있는 곳이라는 말로 뒤에 right now라는 부사가 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조고 머릿속에 하나 넣어둘게요. 유명인사의 말을 빌려오면 그래 주제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목표가 제시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따라올 건데 그 방법이 그래 주제문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3번은 풀기 전에 제가 미리 부탁을 드리죠. 이거 엄청 어렵거든요. 뒤지게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로 풀어보지만 그리고 답은 찾아보지만 조금 시간을 평소 때보다 더 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마지막까지 잘 한번 챙겨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나 보다. 빨리 답을 못 쓰는군요. 이 정도면 수능 봐서 이 정도 수준이면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정도면 진짜 어렵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저를 따라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문제 푸는 것과 관련된 설명을 주로 집중적으로 하게 될 텐데 저를 따라서 잘 한번 보시자고요. 앞쪽을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에 따르면 여전히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많이 쓰이는 것 중에 발견은 실험실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말들이 있죠. 그죠? 나의 주장이에요? 남의 얘기입니다. 모델 가능성이 많아요? 반박될 가능성이 많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특히나 글을 내가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했을 때 글을 잘 찾아다니는 건 되게 중요하겠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어떤 말들이 하나 보이냐면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라는 말 하나 보이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발견은 실험실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아무도 생각하지 않죠. 이거 발견일 거예요. 대명사는 대부분 그래 키워드를 받아서 계속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 앞쪽에서 여러분이 중심을 잃었다면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에 나오는 they가 discoveries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 지금 앞쪽에 나오는 글의 전체를 만약에 한번 얘기하고 가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 앞에 나오는 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다시 반전돼서 반박을 시작하는 게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they는 전부 다 여기 나오는 discoveries가 됐던 겁니다. 거기까지 못 잡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답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못 잡았더라도 이거 남의 주장인데 까겠는데 하는데 예시 보였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게 그게 어떤 공개적인 상황에서 행동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준다라고 여기지는 않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뒤집었어요. 자, 뒤집더니 내려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지식은 과학적 커뮤니케이션은 어쩌고 저쩌고인데 이 지식은 지식이 아닌 거죠. 어떤 거냐면 그게 뭐 되지 않을 때 학계 전문가들에 의해서 권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그러면 그때는 그 발견은 과학적 지식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군가의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것, 이 마지막에 나왔던 이 얘기가 여기 있는 디스커버리로 익힐 수 있으면 정말 글을 잘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디스커버리는 결국 뭐일 뿐이냐면 과학적 지식을, 과학적 진리를 만드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의 제1단계에 불과한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저 처음 이 지문 봤을 때 기억이 나는데 처음 딱 보고 쭉 가다가 뭐야? 하고 중간에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지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천천히 잘 봐야 무슨 말인지를 좀 잡을 수 있었는데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 새끼 영어 뒤지게 못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왜 국어 지문 보다 보면 국어 독서 지문 보다 보면 이거 아닌데 하고 다시 봐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정도 수준의 지문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이 정도가 등장했을 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우리가 중반 넘어가서 하반기 이렇게 가게 되면 그야말로 이럴 경우에 막 답이라도 찾기 위한 이게 방법들까지도 보게 될 건데 미리 뭐 간단하게만 짚어드리면 정 안 될 경우에 정답은 마지막 문장으로 쓰는 겁니다. 앞쪽에 나왔던 얘기는 단순 근거만 제시하거나 토픽으로 끝날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경우 마지막 문장은 맺은말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 하다 안 되면 마지막 문장에 기반해서 답을 쓰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단어를 더 많이 외우고 문장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고 글을 좀 더 잘 읽는 데 집중할 때죠. 나중에 답 찾는 건 한 8월, 9월쯤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마지막에 한두 달 남겨놓고 단어 외우는 애는 굉장히 불쌍한 애거든요. 걔는 내년을 대비하는 애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다음 달에 공부는 해야 되는 시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수능이 2주 뒤면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현재 나의 실력에서 가장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정답을 찾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2주 뒤에 축구 시합에 참가를 해야 되는 축구팀인데 오늘 모였다고 해봅시다. 체력 훈련할까요? 그건 내년을 대비하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문제를 풀 수 있는 체력을 잘 기르고 방향은 명확하게 문제를 잘 푸는 쪽으로 목표점을 놓고 나가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바닥에 내가 어떤 바탕을 깔아야 되는지가 지금 고민하고 공부할 내용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한 달 정도 남기면 그때 가서도 얘기 드리겠지만 틀린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었을까? 이걸 자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찾는 방식으로 전개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과학적 진리로 가는 길입니다. 과학계의 approval 좀 전에 나왔죠, 그죠? 이렇게 미리 설명해두니 치밀하면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그러면 기억이 잘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맨날 보여주자는 책이 시커멓게 써다닌다고 어디서 뭐 먼저 말해야지 뒤에 뭐 나오니까. 근데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여러분 자꾸 까먹고 그럴래요? 뭐 어른한테 그렇게 반항하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게 그러면 학계의 이 승인, 과학계의 승인이 되는 거죠. 인정. 자, 프라임은 첫 번째입니다, 그죠? 제1의 규칙, 첫 번째 규칙, 과학의 제1의 규칙, 1등이 베스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최초가 베스트임을 의미하죠. 자, 이 lonely genius라는 단어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원규라고 그래요. 자, 외로운 천재가 외로운 천재가 이 과학적 발견을 몰고 간다라는 얘기죠. 그래도 진실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외로운 천재가 과학적 발견을 몰아간다라는 얘기고, 네 번째가 과학적 발견이 speak for oneself라고 하면, 어차피 뒤에 본문에 나오는데 여기서 하고 갑시다. 이거 한국 사람들도 글 쓰는 사람들이 가끔씩 쓰는 표현이기는 해요. speak for itself라고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복수형이면 저렇게 themselves가 나오기도 하겠죠. 이렇게 쓰면 스스로 말하다라는 얘기잖아요. 누가 이게 뭐라고 설명해 주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무엇인지 자기의 내용을 드러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스로 말한다라는 얘기는 뭐 따로 설명할 것도 없다. 너무 명약관화하다. 너무 명확하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 노력은 스스로 말을 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스스로 말하다라는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과학적 발견은 말을 할 것도 없다는 거죠. 덧붙일 것도 없고 스스로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편견이 뭘 보여주냐면 STA가 뭐라고요? STA는 스탠드 서 있는 거예요. OB나 OP나 OPP가 들어가면 얘네들이 다 against의 의미가 됩니다. against라는 말은 저항하고 반항하고 대항하는 걸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항해서 세워놓은 게 된 거죠. 그래서 obstacle이 뭐가 되냐면 장애물, 방해물이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주로 물건 되거든요. 그래서 particle, cuticle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사회적 편견이 뭘 제시하게 되냐면 과학적 연구의 장애물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자,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시간도 설명하느라 시간도 꽤 걸릴 것 같고 잘 한번 같이 한번 가보죠.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individualist form of rhetoric about science에 관한 개인주의적 형태의 그런 레토릭에 따르면, 레토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수사학 또는 수사학적인이라는 얘기죠. 쉽게 수사학은 지문에서 나타나면 뭐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냐면 말기술이라는 말로 바꿔서 생각해도 돼요. 현란한 말솜씨. 원래 수사학이 뭐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웅변의 기술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뭔가를 상대방을 설득하는 말의 기술입니다. 원래 출발은 웅변의 기술에서 한 건데 상대방을 잘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의 기술을 수사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말이 별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아서 수사학이라는 레토릭이라는 말이 나오면 말재주, 말기술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돼요. 됐죠? 자, 그러면 과학과 관련된 이런 개인주의적 형태의 수사학에 따르면 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말재주에 따르면 still much used,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특정한 목적에 많이 사용되고 있죠. certain이라는 단어를 확실한이라고 해석하는 사람 많거든요. 아니고 특정한입니다. 특정한 명사라고 이렇게 해석하세요. be certain이 되면 그때는 확실하다라고 합니다. 문법 용어를 좀 덜먹거리면 위에 있는 certain은 명사를 꾸미는 한정적 용법의 용용사고 아래에 있는 certain은 보호로 쓰이는 서술적 용법의 용용사죠. 근데 우리말의 용용사는 그런 게 없는데 영어의 용용사는 한정적 용법으로 쓸 때와 서술적 용법으로 쓸 때 뜻이 달라지는 용용사들이 몇 개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아주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명사를 꾸밀 때는 특정한이 되고 보호로 쓰일 때는 확실하다라는 말이 되는 단어예요.
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ill 같은 경우가 그래요. ill 명사가 쓰이는 경우하고 be ill이 쓰이는 경우가 다르죠. be ill이라는 단어는 아프다인데 ill 명사라고 쓰면 나쁜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보는 것 중에는 present도 나오네요. present이라는 말은 뒤에 명사를 꾸미면 얘가 뭐가 되죠? 현재의 명사라는 말이 되는 건데요. 얘가 be present이라고 쓰게 되면 그때는 뭐가 되나요? 이때는 참석하다, 출석하다, 존재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죠. 자, 여전히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 말인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말인데, 저 개인주의자들이 자주 하는 이렇게 과학에 대한 레토릭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발견은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이딴 얘기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자, 그리고 they are 이라고 해서 이 they가요, 여기 있는 discoveries가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발견은, 즉 이 사람들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개인주의자 형태의 그러니까 어떤 집단의 결과물로서의 과학 이런 게 아니라 개인주의자적인 또는 개인주의적인 형태의 과학적 레토릭 중에는 어떤 말들이 있냐면, 야, 발견은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견이라는 건 아주 영감을 받은 인내심의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inspire이라는 단어가 기운이나 영감을 불어넣다라는 얘기거든요. 어려운 내용의 지문이 와도 국어 독서 지문 볼 때 국어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풀어서 예지를 해주잖아요. 그 과정에 글을 읽는 능력이 자꾸 향상되는 것처럼 영어도 어려운 지문이 나오면 대략 지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지문에 대한 내용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려운 지문이 나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즉 독해력이 양상되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국어 독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 글자가 꼬부랑 글자로 되어 있는 국어 독서 영역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시길. 자, inspire이라는 단어는 기운, 영감을 불어넣는 건데, 이거 옛날 유럽 지역의 신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 빚어서 호흡을 이렇게 불어넣더니 사람이 되더라, 뭐 그런 신화에서 나와서, 원래 SPIR에 들어가면 얘가 숨 쉬는 것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을 RE로 바꾸면 respiratory 이렇게 쓰면 호흡이 호흡하는 이런 단어가 되게 돼요. 일단 뭐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자, 그래서 영감을 받은 인내심이죠. 잘난 척 하는 겁니다. 야, 과학적 발견 그거 아무나 하냐?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는데 인내심만 있는 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영감이 들어와 있는 이런 사람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감을 받은 인내심, 숙련된 손, 즉 아무나 하냐 이 얘기입니다. 숙련된 손, 그리고 탐구 정신이죠. inquire, 뭔가 자꾸 물어보는 거잖아요. 물어보지만, 하지만 뭐는 하지 않냐면 바이어스는 없는, 바이어스가 편향, 편견이죠. 마인드는 나오면 생각, 정신이라고 해석하세요. 마음이라고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 발견이라는 게, 발견은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발견이란 아주 기운이 있는, 영감을 받은 인내심, 숙련된 손, 그리고 탐구하지만 편견은 없는 정신의 결과물이야 라고 이 사람들이 발견을 찬양을 하는 거죠. 자, 게다가 말이야 라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의는 뭐가 되냐면 여전히 발견이 되는 거예요. Speak for oneself, 좀 전에 설명드렸죠. 발견이란 너무나 자명한 것이어서, 너무나 명확한 것이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발견이란 너무나 명확해서, 자, 아예 딱 뭐 말할 것도 없든지 이런 얘기입니다. 발견이란 뭐 여타부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할 것도 없고, 자, 또는 적어도 이 발견이라는 것들은 너무 힘있게 말하거나 insistent이라고 쓰게 되면 얘가 주장하는 이라는 insist의 형용사니까, 주장하다라는 insist라는 동사의 형용사니까 주장하는 이라는 이런 형용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insist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고집하는 이라는 말도 됩니다. 자, 주장하고 고집하니까 이 고집을 꺾지 않으니 얘는 아주 끈질긴 놈도 되고요. 자, 이렇게 끈질기니 쉽게 안 물러나는 놈이거든요. 아주 강렬하고 강력한 놈도 되는 거죠. 사고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발견이라는 건 아주 힘있게 그리고 너무너무 강력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발견이 보여주는 것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저디스가 있는 사람이 얘네들을 닥치게 할 수 없는 거죠. 사일런스가 침묵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댐도 여전히 발견입니다. 이 발견이라는 건 이렇게 발견 찬양주의자군요. 야, 발견이 과학 아니야? 그리고 발견은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아무나 하냐? 능력 있고 재능 있고 영감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술도 좋아야 되고 탐구 정신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발견을 하는 건데 누가 발견에 대해서 시비를 자꾸 거니? 발견 자체로 너무 막강해서 발견 자체로 스스로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발견을 침묵시킬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발견을 침묵시킨다라는 얘기는 발견이 뭔 과학이냐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 사실은 올바로 야 그건 과학계의 검증을 받아야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 발견의 성과를 무시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내용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왜 누가 뭔가를 발견했다라고 얘기하면 야 검증 받아야지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과학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개인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누가 과학을 그렇게 발견을 폄훼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발견을 침묵시킬 수 없다는 거죠. 발견 자체가 바로 과학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입장이 바뀌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야 저런 믿음이 진짜로 확고한 것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되었을 수 있어요. 야, 저 사람들이 설마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겠어? 설마 발견 자체가 과학이라고 생각하겠어? 진짜로 믿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닐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잘못되었을 수도 있는데 저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죠. 이야기의 저 논리가 전환되는 거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도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뭐라고 생각하진 않냐면 발견이 어떤 바탕을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퍼블릭 컨텍스트의 행동을 공개된 상황에서의 행동입니다. 공개된 상황에서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제공해 준다라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자, 밑에 아까 결론이 나왔었지만 발견은 어떤 이제 앞으로 과학계의 인정 승인을 받고 검증을 받고 과학적 진리로 나아가야 되는 건데 이 뭐 하나 발견한 거 가지고 아주 대단한 걸 난 것처럼 공개하고 이 다음 문장에 나오는데 기자회견 열고 이러는 거 그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과학적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는 어떤 과학자냐면 발표하는 과학자예요. 소위 발견을 어디에서 발표하는 거냐면 프레스 컨퍼런스라고 하면 얘가 기자회견입니다. 프레스가 언론이라는 뜻으로 쓰이죠. 옛날에 홍보물은 활자를 이렇게 배치한 다음에 그걸로 눌러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프레스라는 단어가 발표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였고 그게 신문 언론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자회견에서 뭔가 발견을 발표하는 사람, 그러면서 뭐는 하지 않냐면 허락은 하지 않죠. 전문가 검토단이 그 사람의 이 주장을 검토할 것을 허락하지 않는 과학자는 이렇게 된 겁니다. permit이라는 놈을 만약에 동사로 한번 볼까요? 조금 어려우니까 ing가 붙어있지만 어쨌든 동사는 동사니까 승낙하는 건데 그 다음에 expert reviewers가 목적어가 된 거죠. 이 전문가 검토단이 그 다음에 이제 목적격 보호로 이 자리에 들어온 겁니다. 검토하도록 승낙하다라는 얘기인데 뭘 검토하냐면 자기의 주장을 검토하도록 승낙하지 않고 기자회견에서 그 발견을 발표하는 과학자는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렇게 다 꾸며주는 말이고 is가 동사였던 겁니다. 동료들의 검토받을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냥 기자회견에 나와서 발표하는 이런 사람, 그래서 자동적으로 욕을 먹는 거죠. 뭐라고 욕을 먹는 거냐면 저 관종 이러고 욕을 먹는 겁니다. publicity라는 말이 뭐냐면 얘가 널리 알려지는 거니까 인기, 홍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유명세만 쫓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욕을 먹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혹시 여러분 황우석이라는 아저씨 아세요? 좀 옛날 사람이라 여러분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계에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 꽤 많거든요. 그걸 이제 비판하는 글입니다. 옛날에 이제 황우석 박사라는 사람이 그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였죠. 이렇게 줄기세포를 그 연구 결과를 위조했죠. 그리고 심지어는 네이처라는 그 유명한 과학 저널에다가 자기의 실험 샘플을
가짜로 변형한 다음에 그걸 발표를 했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자료를 공개하고 내놔야 되는데, 그리고 전문가들이 같이 검토하면 이거 위조인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변조인데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걸 피하고 자기 홍보를 열심히 기자회견장 이런 데 나타나서 내가 뭐를 했어요 이런 걸 하는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학적 커뮤니케이션의 기준이란 presuppose라는 건 전제하는 거겠죠. suppose가 생각하는 건데 미리 생각하는 거니까 이걸 전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제하다, 그 다음에 상정하다, 의미하다, 좀 더 쉽게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과학적 커뮤니케이션의 기준에 따르면 이렇게 가도 되죠. 뭐뭐에 의하면 이렇게 해도 되죠. 자연은요, does not speak 말하지 않아요. unambiguously하게 말하지 않아요. ambiguous라는 단어는 앞에 amb라는 이 말이 붙으면 이게 둘, 양쪽이라고 할 때 양쪽 이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거든요. 단어가 좀 많이 어렵네요. 그래서 ambiguous라고 하면 얘가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둘 다로 해석되는, 두 가지로 다 해석될 수 있는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면 이게 맞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mbiguous는 이렇게 가면 뭐가 되냐면 쉽게 풀어버리면 애매한이라고 하시면 되죠. 그 뜻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잘 기억해 보시라고 저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앞에다가 아니다라는 말 붙었으니까 unambiguous는 둘로 볼 수 없는 거죠. 딱 한 가지로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니까 얘는 뭐가 됐죠? unambiguous라고 쓰면 명확한, 명료한이라는 이런 형용사가 됩니다. 그 왼쪽 편에 있는 EBS 공식 해석이 여기 해석을 완전히 거꾸로 반대로 잘못해놨어요. 해석 틀려 있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해석은 그 아주 기계적이고 좀 딱딱한 해석이니까 제가 하는 거하고 직접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보는 정도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EBS 교재를 받으셔도 마찬가지. EBS 교재 뒤에 나오는 해석이 굉장히 딱딱하고 불편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국어 실력을 믿으세요. 거기 해석판 쓰신 분보다 여러분이 한국말 더 잘해요. 영어를 우리말로 옮길 때는 두 가지 실력이 필요하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번역가 중에 김옥수라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영어를 읽어서 이해를 할 때는 영어 실력도 있어야 되고 우리말 실력도 있어야 되죠. 영어 실력은 영어 선생님들이 여러분보다 잘할지 모르지만 우리말 실력은 여러분이 훨씬 더 낫죠. 그럴 것 같은데. 전국의 영어 선생님들하고 여러분하고 국어시험 같이 한번 볼래요? 누가 이기나? 국어시험 봐서 지문 이해 안 되는 거 영어 선생님들한테 들고 가서 무슨 말이냐고 한번 물어봐요. 그냥 뻗을걸요? 그러니까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는 여러분 절대 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 중에도 계속 책 읽고 공부하는 영어 선생님이면 여러분보다 잘하겠지만 대부분 격투기 보느라 시간이 없어서 안 그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국어 실력을 믿어도 된다고요. 말이 안 되는 한국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말이 되게끔 읽는 여러분의 능력을 믿어서 편하게 읽어가면 되는데 또 한 가지 영어 해석판을 만들 때는 너무 의욕을 내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문장이 어떻게 생긴 건지 찾을 수가 없어서 약간의 어색함을 감수하고 그런 해석을 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는 하지 않으면 좋겠냐면 그 해석에 맞춰서 쫓아가는 일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독해는 읽어서 이해하는 거죠. 분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What the fuck is going on here? 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딱 들어왔는데 막 뭐가 다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영화를 보는데 What the fuck is going on here? 이런 대사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자막 쓸 것 같아요. 아 씨발. 저 평소 때 욕 안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거 해석 잘못한 겁니까? 전자보다 훨씬 나아요. 야, 그 모든 사람들은 벽장 안에 해골 하나는 다 갖고 있지. Everyone has a skeleton in his closet.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Everyone has a skeleton in his closet이에요. 모든 사람은 벽장 안에 해골은 하나 다 갖고 있지. 라고 번역하면 그 번역 잘못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못 알아먹는데 뭐라고 해야 돼요? 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냐. 이 말을 영어권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개 돋친 듯 팔린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핫케이크처럼 팔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영어는 우리말로 이해가 되게끔 바꿔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한 딱딱한 해석에 맞춰서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국어 실력으로 내용이 이해되게 읽어야 그래야 문제도 풀 거 아닙니까? What the fucking is going on here? 무엇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좀 이상합니다. What's up? 이라고 나는데 뭐가 위에 있냐?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미국 애들 그 중에 그 썰렁한 농담하는 미국 애들 중에 What's up? 이러면 It's sky 이러는 정신 나간 애들 있어요. 아, 있긴 있어요. 걔네들도. 우리도 이상한 그 개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걔들도 이러고 가고 이러는 거죠. 예를 들어 닭살 도다를 I got a chicken skin 이럴 수 없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닭살 돋는 거? 구스펌프라고 합니다. 걔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내용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지문의 내용은 이해하는 거지 따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석되어 있는 내용을 쫓아가려고 할 때는 내가 문장의 형태가 이해가 안 될 때 도움을 받는 거지 말을 굳이 그렇게 갖고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과학적 커뮤니케이션의 전제는 그래서 자연은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우리가 보게 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걔가 뭔가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죠? 더 연구하고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갖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은 지식이 아니에요. 이 그 지식이라는 건 결국 뭐가 되죠? 발견이 되는 거죠. 끝까지 토픽은 놓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뭐 하지 않는 한 그게 disciplinary specialist들에 의해서 권위가 부여받지 않는 한, 권위가 주어지지 않는 한 지식이 아닌 겁니다. disciplinary는 무슨 뜻이죠? 기억나세요? 4번 지문에 있었습니다. 4번 지문에서 제가 뭐 갖고 설명을 드렸냐면 disciple 갖고 설명을 드렸죠. 그죠? disciple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는 제자인데 학교 선생님하고 여러분 같은 제자가 아니라 거의 추종자에 가까운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 공자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disciple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discipline이라고 쓰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학파나 학문 이런 단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다가 형용사로 붙었으니까 그 학문의 전문가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쓰기만 하지 마시고 좀 외워요. 4번 문제 펴갖고 첫 번째 문장에 이거 필기돼 있는 거 보면 자기 손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10번 나오면 10번 씁니다. 막 계속. 집에 가면 필기 검사하나 봐요, 누가. 자, 그래서 학계 전문가들이 인정해 줄 때까지는 그건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과학적 진리란 그래서 STA 들어가면 서 있는 겁니다. 서 있는 자리 입지가 거의 없어요. 입지가 설립자에 땅지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을 자리가 거의 없죠. until 뭐 하기 전까지는 그게 집단의 결과물이 되기 전까지는 과학적 진리란 자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what happens in somebody's laboratory라고 하면 이게 그러면 한 단어로 바꿀 수 있겠어요? 뭐가 되는 거죠? 발견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발견은 앞으로 자꾸 글을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좀 수준 있게. 어려운 영어 시험에서 어려운 놈은 구문이 복잡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내용이 현학적이고 비유가 많아서 어려운 겁니다. 그 말 동의되세요, 이제? 어려운 지문은 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얘는 그냥 1단계일 뿐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it는 뭐가 됐죠? 여기 있는 scientific truth겠네. 이 과학적 진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한 거죠. 발견이 되면 그러면 가설을 세우면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 집단의 검증을 받아서 집단의 결과물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걸 과학적 진리라고 한다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된 거죠.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 영어 지문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렵느냐? 아니요. 여러분이 국어 실력이 좋아서 아주 충분하게 잘합니다. 그 국어 실력이 좋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국어 점수가 좋다는 얘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이거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세요. 아까 읽었을 때하고 내용이 완전 다르게 읽힐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슷한 양식으로 전개되는 글들을 봤을 때 대처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많은 종류의 글을 읽은 사람들이 왜 독해력이 좋겠어요? 많은 형태와 많은 글의 전개 양식, 자기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이 같은 부분의 논리 전개의 글을 읽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비슷한 형태의 지문이 나타나면 내용은 다르더라도 여러분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지문인데도 국어 독서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글을 읽는 기술을 가지고 읽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고3들이 잘 읽잖아요.
그 글을 읽는 기술이 없어서 여러분보다 더 책을 많이 읽은 성인들도 국어 독서 문제를 주면 못 푸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그래서 영어도 못 보는 건데 자꾸 해결책을 단어랑 구문으로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복잡하고 어려운 구문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구문 때문에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내용을 잡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죠. 24번 한번 풀어볼까요? 24번 맞네요. 지금부터는 이제 문장 하나하나에서 나타나는 이렇게 정답의 단서가 되는 그 signal words 또는 signal sentence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된 것들도 좀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토픽을 잡아야겠다는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인플레이션 놓지 말아야 된다, 그죠? 첫 번째 문장의 성격을 한번 규명해 볼까요? 뭐가 등장을 했죠? 문제가 조금 생겼습니다. 인플레이션 이거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된대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좀 생겼는데 뒤에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문제가 생겼더니 왜 문제가 되냐면 이라고 비컷으로 풀어주는군요. 원인을 분석했는데 미래의 인플레이션하고 관련된 미래의 문제가 종종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되는 거죠? 미래의 계획을 바꾸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오더니 for instance가 나왔네요. 앞으로 이제 이런 거 하나씩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전체 크게 보는 거 대충 다 됐다고 보고 이제 작게 보는 것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자, 주제 예를 들어서 뭘 하게 되는 거냐면 논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논증하게 될 거니 예를 들고 있는 게 스페시픽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그 앞쪽에 있는 게 뭐가 될까? General Statements가 되겠군요. 그죠? 그러면 앞에 있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주제문이라는 얘기네. 그럼 이제 앞으로 머릿속에다가 예를 들면 앞문장은 주제문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익혀둘까요? 대략 10개쯤 보면 for instance가 한 10번쯤 나타나면 9번 정도는 그 앞문장이 주제문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인플레이션이 토픽입니다. 토픽이 곧 주제는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자꾸 바꿔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글은 내려가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계획을 바꾸는 얘기가 나오겠죠. 제가 만약에 수험생이라면 난 이거 안 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문장에는 예를 들었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험장에 가서 이걸 해석하지 않고 답을 쓸 간땡이를 가진 수험생은 별로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문장 정도만 확인해 봐도 되죠. 뭐라고 합니까? 먹고 살라고 다시 취업했대잖아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 바뀌는 얘기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걸로 끝냈군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을 한번 답 찾고 그다음 문장을 한번 볼까요? 답이 그래서 1번 인플레이션의 이유죠. 무엇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나. 2번이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미래 계획에 영향을 끼쳐요 라고 해서 2번이 답이 됐죠. 플랜즈는 약속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단어가 appointment 이런 거 쓰는 건 변호사하고 병원 약속만 appointment이라고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말로 하면 사실 예약은 또 좀 아니고 예약이라면 식당 같으니까 친구들하고 하는 약속은 플랜즈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조심하실 게 a plan이라고 하면 얘는 느낌이 좀 달라요. 이때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럴 때 그 계획입니다. a plan이 되고 플랜즈가 예를 들어 수업 마치고 오늘 약속이 있어요 라고 하면 I have plans after school 이렇게 쓰는 거예요. 3번은 보니까 다양한 방법인데요. 인플레이션 비율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
4번은 실제 이익이 뭘 넘어서고 있는 거죠? 예상되는 비용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seed 나와버렸으니까 하나 보고 가죠. 아주 중요한 단어 정리를 하나 해드릴 테니까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seed와 관련된 단어를 정리할게요. 그리고 26번 문제에서 다시 intervene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bean하고 seed하고 합쳐서 단어를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좀 더 잘 외워지겠죠. 자, 5번은 얼마나 빠르게 인플레이션 비율이 올라가나라고 했어요. 해석은 다 해봤고, 저기 exceed에 seed라는 어원이 들어가면 얘는 이렇게 적히기도 하고 CEDE로 적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소리로 기억하세요. seed라고. seed라는 어원이 들어가면 얘가 고유의 의미가 됩니다. 자, 아까 vin이 들어가면 VN이가 들어가면 오다라는 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가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 단어 갖고 우리 그동안 많이 배웠던 접두사 한번 붙여서 단어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봤던 접두사 중에 얘네들을 기억하면 붙일 단어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pre라는 말이 들어가면 뭐였더라? 미리였죠. 그래서 precede라고 쓰면 얘는 CEDE로 씁니다. 얘는 그러면 미리 가고 먼저 가는 거겠네요. 앞서 가는 겁니다. precede는 얘가 시험에 나올 때 뭐가 잘 나오냐면 precedent이라는 단어가 엄청 잘 나옵니다. 사실 얘도 배웠네요. 뒤에 ANT, ENT가 붙으면 앞에 나오는 동작의 주체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먼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우리말로 설레, 그 다음에 전례가 있다라고 할 때 얘가 앞선자고 미리 전자잖아요. 앞전자잖아요. 예자는 사례가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있었던 사례. 법률 용어로 쓰면 그래서 얘가 판례라는 단어가 됩니다. 시험에 보기에 아주 잘 나오는 게 preceded it이라는 형용사가 엄청 잘 나옵니다. preceded it이라고 쓰면 뭐가 될까요? 얘는 그러면 전례가 있는 이라는 말이겠죠. 보기에 뭐도 많이 나오냐면 unpreceded it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전례가 없는, 우리가 보통 유례 없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precede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우리가 pre 말고 하나 배운 단어가 접두사로 또 pre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중에 pro라는 말 배운 적이 있었죠. pro라는 말이 들어가면 뭐였어요? 얘는 앞으로였다, 그죠? pre는 미리 먼저, pro는 앞으로인데 proceed라고 쓰게 되면 얘는 CEE입니다. proceed라고 쓰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거냐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seed라고 생긴 단어들은 명사형이 두 개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얘가 명사로 process라고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명사로 procession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process라고 쓰게 되면 얘가 처리, 절차라는 이런 명사가 되고요. procession이라고 쓰면 행렬, 대열이라는 말이 돼요. process는 명사, 동사가 되기도 하는데 동사가 되면 처리하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문서 처리기, 문서 작성기를 word processor이라고 하는 거예요. MS 워드나 아래 한글 같은 거 뒤에다 OR 붙여서 동사 뒤에 OR 붙이는 거거든요. 장례식을 영어로 funer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uneral procession이라고 쓰면 그 장례식의 행렬을 이야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어가 두 개가 따로 쓰입니다.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미리,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접두사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라는 접두사 중에 RE가 있죠. RE는 다시라는 말도 있지만 뒤로라는 뜻도 가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뒤로라는 말이 됐을 때 reced는 얘는 CEDE를 쓰는데 뒤로 가는 거니까 물러나고 후퇴하고 철수하는 겁니다. 자, 얘도 얘네하고 똑같이 명사형이 두 개예요. 그래서 얘도 recess라는 명사가 있고 recession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recess라고 하면 일단 자기가 하던 일에서 한 발 물러나서 쉬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얘는 휴식이라는 말이 되는데 recession이라는 단어는 얘는 뭐가 물러나는 거냐면 경제 상황이, 경기가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불황, 불경기를 recession이라고 그럽니다. 요즘 상황 봐서 이 단어 시험에 나올 가능성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볼 건데요. 뭐 볼 거냐면 지금 보기 4번에 나왔던 exceed 볼까요? EX는 알잖아요. 어디죠? 밖으로죠. 그래서 경계 밖으로 나가는 걸 exceed라고 그래서 넘어서다,
넘어가다, 초월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얘도 excess라고 쓰면 명사가 되는데 얘는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아까 inter이라는 단어가 사이에라는 말이었잖아요. intervene은 사이에 껴서 오는 건 싸우지 못하도록 개입하고 조정하는 거였는데 intercede도 비슷하긴 비슷한데 이번에는 둘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가 강자, 하나가 약자입니다. 그래서 강자, 약자 사이에 끼어서 한쪽이 손해보지 않게 조정해 주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재하거나 좀 잘 봐달라고 탄원하는 것, 이런 걸 intercede라고 합니다. intercede나 intervene는 어쨌든 사이에 끼어서 조정하다, 중재하다라고 해석해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단어들은 조금만 뻥칠까요? 이번 첫 모의고사 보시면 이 중에서 최소 3개는 시험지에서 볼 겁니다. 많이도 나오고 중요하기도 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꼭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26번 지문에서요. 얘들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기억 한번 떠올려 보고 제가 물어볼게요. 말로 물어봐서 프리시드는 뭐였지? 프리시드는 뭐였지? 이렇게 물어보면 자꾸 여러분이 대답을 하려고 생각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까 우리가 20번 지문에서 봤던 내 머리를 써서 기억을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단지 익숙하게 눈으로 자꾸 단어장을 읽는다고 단어가 외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자꾸 그래서 그게 뭔지를 생각해 보려고 이렇게 하시면 기억하고 암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인플레이션이 삶의 중요한 걱정거리가 되는군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지문 쉬우니까 조금만 집중합시다. 그럼 이제 금방 끝날 거니까요. It makes difficult.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뭘 어렵게 만드냐면 가구가 미리 계획하는 걸 어렵게 만들어 버리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관련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는 미래의 문제가 종종 make us,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죠? 미래에 대한 계획을 바꾸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앞문장은 주제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많이 부모는 새로 태어난 아이의 부모는 스타트 시작해야 될까요? 규칙적으로 저축을 해야 될까? 대학교 교육비를 내기 위해서네요. pay for 이라는 말이 지불하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인플레이션 평균이 2%라면 쉽게 물가 상승률이 매년 2%라면 가격은 대략 더블이 되는 거죠. 2배가 되는 건데 every 36 years 이렇게 쓰면 매 36년마다라는 얘기가 돼요. every 2 weeks라고 쓰면 2주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36년마다 대략 2배가 되겠죠. 자,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8%로 올라가면 가격은 대략 9년마다 2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버드 교육비가 현재 10만 달러에 달한다면 코스트가 비용이 나가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 다시 할게요. 현재 10만 달러의 비용인 하버드 교육비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end of ing라고 나오면 뭐뭐로 끝나다라고 단어장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국 마지막에는 뒤에 가서는 뭐뭐가 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또는 결국 뭐로 끝나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50만 달러가 될 거거든요. 오늘 태어난 유아에게는 말입니다. 까짓건 뭐 비싼데 안 가면 되죠 뭐. 자, millions of workers면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자, 어떤 노동자들이었냐면 은퇴하셨네요. 펜션이라는 명사는 연금입니다. 자, 연금 가지고 은퇴했는데 1960년대, 70년대에 연금을 가지고 은퇴했던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알게 된 거죠. 무엇을 알게 됐냐면 인플레이션이 비용을 올렸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어디까지로 올렸죠? 아까 비욘드 나왔죠? 넘어가는 거예요. 훨씬 넘어가게 만들었죠. 자기들이 예상했던 비용을 훨씬 넘어서게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re-enter 다시 들어가게 됐죠. workforce로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 그 뭐 하기 위해서 make ends meet라고 하면 먹고 살다라고 해석하시면 딱입니다. 공식 해석에 보면 수입과 지출을 맞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안타깝게 해석하지 마시고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make ends meet이 수입과 지출을 맞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속뜻은 먹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 ANS가 뭐냐면 장부의 차변, 대변 마지막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수입과 지출.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의 양쪽을 서로 맞춘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지출할 만큼을 벌어들인다는 얘기여서 얘를 먹고 산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거죠. 먹고 살다라는 말을 또 하나 putting the food on the table 이란 말도 많이 써요. 음식을 식탁에 올린다라는 얘기인데 그 음식을 식탁에 올린다라는 말이 그대로 직역하면 그야말로 음식을 식탁에 올리는 거지만 그 속뜻이 뭐가 되는 거냐면 그게 밥 먹고 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당연히 어려운 거죠. 아까 얘기했던 모든 사람이 다 벽장에 해골 하나는 갖고 있잖아.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 거라고요. 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앞으로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조거 하나 기억해 두시죠.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 원인을 분석하는 건 기본으로 가는 건데 그 다음에 여기서 for instance 한 문장은 주제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라는 걸 이 지문에서는 챙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설명할 거 거의 다 해서요. 기본적인 것들은 다 끝났고 이제 작은 것들만 짚어드리면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문제를 푸는 양이 좀 여태까지보다는 많을 겁니다. 속도도 조금 빨라질 거고 그리고 다음 단원에 들어가서는 다시 이걸 모아갖고 유형별로 정리하고 하는 쪽으로 좀 집중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죠.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아주 수험생답게 잘 일주일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